고작 세금 4,300억 원을 더 거두려다가 국가 수출의 20%를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베트남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150만 명이 북적대던 대도시는 하루아침에 유령도시로 변했고 증시는 폭락했으며 30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불과 1년 전 베트남 경제수석은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삼성 절대 못 떠납니다. 인프라도 없는 인도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는 한국 기업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30분 전 통보로 공장 전기를 끊어버린 베트남의 오만에 삼성은 침묵 대신 이것으로 답했습니다. 삼성의 결정 한 번에 인도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베트남은 10년 후퇴했습니다. 신뢰를 깬 국가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충격적인 사건. 그 처참한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프리 윈터스입니다. 월가에서 25년간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해온 전략가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베트남의 오만과 몰락, 그리고 한국 기업의 무서운 저력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2024년 4월의 하노이는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 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 기획투자부 청사 5층 대회의실 창가에 서서 뿌연 매연으로 뒤덮인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월가 헤지펀드들의 의뢰를 받아 신흥국 리스크를 분석하러 온 제 눈앞에는 이 나라의 경제, 운명을 결정짓을 위험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베트남 경제 정책을 주무르는 핵심 관료들이 앉아 있고 그들 앞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 혜택 개편안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저 보고서의 진짜 의미는 단순합니다. 지난 15년간 베트남의 수출을 견인해 온 한국의 삼성에게 이제 그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신흥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줄을 끊으려는 자살 행위는 처음 목격합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경제수석 보좌관인 팜 국장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삼성이 지난 10년간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 총액이 붉은색 막대 그래프로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숫자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합니다. 이제 베트남은 과거의 가난한 나라가 아니며 외국 자본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는 마당에 삼성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의 놀리는 것 보기엔 그럴듯해 보입니다. 국가의 조세 주권을 찾겠다는 명분은 언제나 대중을 선동하기 좋은 재료니까요.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숫자를 고의로 누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혜택을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수십 배 더 많은 가치를 이 땅에 뿌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에 저장된 다른 데이터를 화면에 띄웁니다. 삼성이 진출하기 전인 2008년과 현재의 베트남 경제 지표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삼성이 오기 전, 이 나라는 쌀과 커피나 팔던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수출 강국이 되었고 그 기적 같은 변화의 중심에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혼자서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책임지고 있으며 GDP의 25%가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약속을 어기고 4,300억 원의 세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국가 신뢰라는 자산을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약속은 생명이며 특히 15년 전 투자 유치 당시의 서면으로 보장했던 혜택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사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직언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한 비웃음뿐입니다. 팜 국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제프리 씨가 한국 기업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며 비아냥거립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 놓았고 거대한 공장과 설비를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싸들고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인프라가 엉망인 인도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규제 지옥인 인도네시아로 가겠습니까? 그는 삼성이 갈 곳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도 규제를 강화해도 삼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베트남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계산입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도망칠 곳 없는 포로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통보이자 거만한 승리 선언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적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집단적인 오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삼성을 키운 것이 아니라 삼성이 자신들을 키웠다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젊은 노동력이 훌륭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한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었습니다. 박민성이라는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을 인구 150만의 첨단 산업 도시로 탈바꿈시킨 것은 공산당의 지령이 아니라 삼성의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관료들은 그 모든 성과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포장하며 이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그 안에 황금을 모조리 꺼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훅 끼쳐오는 열기가 제 숨통을 조입니다. 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 박민성으로 향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에서 차로 40분,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삼성 로고가 찍힌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트럭 하나하나가 베트남 경제를 돌리는 혈관입니다. 박민성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활기는 실로 대단합니다. 거리마다 한국어 간판을 건 식당과 마사지, 샵이 즐비하고 퇴근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물결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을 사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공장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이 활기찬 풍경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 생각합니다. 하노이의 관료들은 이 수만 명의 밥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의 성향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제가 월가에서 분석한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 같은 재벌 기업들은 단순히 이익만 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뢰와 명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할 때 그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판을 뒤엎는 결단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팜 국장의 말대로 설비가 아까워서 굴복할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수십조 원을 매몰 비용으로 날리는 한이 있어도 대안을 찾아내는 집요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카페 TV 뉴스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찬양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외국 기업에게 정당한 세금을 걷어 복지에 쓰겠다는 달콤한 말에 카페 안의 현지인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론조차 삼성을 착취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뒤로는 기업의 주머니를 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본사에 보낼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베트남 투자 등급 하향 조정 권고. 부제는 신뢰 자본의 붕괴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저는 직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베트남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예감은 불과 2달 뒤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 차단 사태로 현실화됩니다. 2024년 6월 하노이는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습니다. 기온은 연일 40도를 넘나들고 습도는 90%를 육박합니다. 에어컨 없이는 단 1분도 견딜 수 없는 살인적인 폭염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현지인들은 모두 지쳐 보이지만 저는 다른 의미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월가에 있는 제 정보원들로부터 심상치 않은 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전력 예비율이 위험 수치인 2%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경고입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전력 수요는 폭증했는데 발전 설비 투자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가뭄으로 수력 발전소들마저 가동을 멈췄습니다. 국가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몰린 것입니다. 오후 1시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베트남 전력공사 EVN 고위 관계자와의 핫라인입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패닉 상태입니다. 제프리 씨,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부하 차단 로드 쉐딩을 시작합니다. 저는 즉시 묻습니다. 어디부터 끊습니까? 상식적인 국가라면 쇼핑몰이나 유흥가의 전력을 먼저 제한합니다. 혹은 예비 전력이 있는 관공서부터 줄이죠. 국가 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상식을 산산조각냅니다. 박민성 산업단지입니다. 삼성전자 공장 라인을 포함해서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합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반도체와 스마트폰 정밀 공정은 전기가 1초만 끊겨도 라인 위의 모든 제품이 폐기물이 됩니다. 수백억 원이 증발하는 건 둘째치고 클린룸의 양압이 깨지면 설비 전체가 오염되어 복구에만 몇 주가 걸립니다. 저는 소리칩니다. 통보는 했습니까? 최소한 하루 전에는 알려줬어야 대비를 하죠. 관계자의 대답은 저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30분 전입니다. 방금 팩스를 보냈어요. 30분. 거대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멈추는데 고작 30분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통보가 아닙니다. 테러입니다. 저는 기사를 닥달해 박민성으로 질주합니다. 도로 위 아스팔트가 녹아내려 타이어가 쩍쩍 달라붙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정문은 아수라장입니다. 비상 발전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지만 그 거대한 공장 전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생산 라인의 불이 꺼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어둠 속에서 당황한 채 서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던 삼성의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을 붙잡고 상황을 묻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방금 웨이퍼 투입된 라인이 다 섰습니다. 녹아내린 원자재가 기계에 눌어붙고 있어요. 이건 그냥 다 갖다 버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 정부의 태도입니다. 저는 즉시 팜 국장을 찾아가 항의합니다. 어떻게 이런 미친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따져 묻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은 집무실에 앉아있는 그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소름 끼치도록 단순합니다. 제프리 씨,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국민들이 집에서 에어컨을 못 켜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표가 떨어져요. 하지만 삼성은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좀 희생해서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사회적 책임 아닙니까? 저는 말문이 막힙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의 극치입니다. 당장의 지지율을 위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삼성이 입을 수백억 원의 손실을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로 퉁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전기를 끄는 게 아닙니다. 한국 기업과의 신뢰라는 파이프라인을 끄는 겁니다. 세금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만 인프라 리스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삼성 본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이 안 됩니까? 팜 국장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짐 싸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깔아놓은 설비가 얼만데 며칠 지나면 전기 다시 들어올 거고 다 잊혀질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성격이 급해서 금방 화내고 금방 잊잖아요. 그의 오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삼성이라는 기업을 감정적인 호구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불같이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민성 공단 근처의 한국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정전 때문에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식당 안에서 삼성, 협력업체 사장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초상집 같습니다. 납기일 못 맞추면 위약금은 우리가 다 물어야 해. 베트남 정부가 보상은커녕 비상 상황이니까 이해하라고 공문 한 장 달랑 보냈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체념이 아닌 결의를 읽습니다. 한 사장님이 빈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여기 더 있다가는 다 죽는다. 똥 밟은 셈 치고 털어야지. 옆에 있던 다른 사장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인도 쪽은 어때? 삼성 1차 벤더 쪽에서 인도 법인 설립 준비하라는 소문이 돌던데. 그 순간 식당 안에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인도.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미 물밑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만 모르고 있을 뿐 현장의 기업가들은 생존을 위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월가 본사에 긴급 리포트를 타전합니다. 제목은 베트남 제조 생태계의 붕괴 가능성. 저는 리포트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습니다. 전력 안보는 제조업의 산소와 같다. 산소 호흡기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의사에게 생명을 맡길 환자는 없다. 삼성의 플랜 B 가동은 시간 문제다. 실제로 그 주에 삼성 본사에서는 아무런 공식 항의 성명도 내지 않습니다.
팜 국장은 이것 보라며 제 말이 맞지 않냐고 의기양양해합니다. 삼성도 상황을 이해한 겁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다.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단념입니다. 파트너로서의 기대를 접었다는 뜻입니다. 한국 기업은 시끄럽게 떠들며 싸울 때가 오히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입을 닫고 조용해졌다는 건 이미 마음속으로 이별을 확정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인도 이전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인상으로 뒤통수를 치고 전력 차단으로 명치를 때린 베트남.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지만 사실 그 잔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폭풍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전력 차단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제 사무실 모니터에는 베트남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삼성이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로펌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 항의도 없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박민성의 공장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관료들은 이 침묵을 승리라고 해석합니다. 팜 국장과 화상 통화를 했을 때 그는 화면 너머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제프리 씨,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삼성도 결국 정부의 방침을 따른 겁니다. 그들도 알아요. 베트남만 한 생산기지가 없다는 걸 우리가 주도권을 쥔 겁니다. 현지 언론들도 맞장구를 칩니다. 외국 기업 길들이기 성공, 자주적인 경제 주권 확립 같은 제목이 연일 일면을 장식합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이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월가에서 25년간 글로벌 자본의 생리를 배웠습니다. 제 경험칙에 따르면 비즈니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파트너의 침묵은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절의 신호입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을 때 거대 자본은 입을 닫고 행동을 준비합니다. 저는 제 정보원들을 풀었습니다. 하노이가 아니라 서울과 뉴델리 쪽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제프리 이재용 회장이 서울에 없어 공식 일정 비우고 전용기로 움직였는데 도착지가 하노이가 아니야. 그럼 어딥니까? 뉴델리 인도 총리 관저로 직행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장이 아닙니다. 비밀 회동입니다. 삼성의 오너가 직접 움직였다는 건 실무 협상 단계를 넘어 최종 담판을 지으러 갔다는 뜻입니다. 저는 즉시 인도 쪽 소스를 통해 회담 내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6시간 모디 총리와 이재용 회장이 무려 6시간 동안 독대했다는 정보가 확인됩니다. 한 나라의 정상과 외국 기업 총수가 이렇게 장시간 만나는 건 외교적으로도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인도는 삼성에게 백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원하는 땅 공짜로 줍니다. 세금 10년간 안 받겠습니다. 전력 전용 변전소를 지어 24시간 무중단 공급을 보장합니다. 베트남이 뺏어간 거 우리가 다 채워주겠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오십시오. 모디 총리는 단순히 혜택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그는 신뢰를 팔았습니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과 계약을 지킵니다. 우리는 약속을 뒤집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제안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들고 마지막으로 팜 국장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친구로서, 그리고 자문가로서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팜 국장 지금 축배를 들 때가 아닙니다. 삼성 수뇌부가 인도에서 모디 총리를 만났습니다. 조건이 파격적입니다. 베트남이 줬던 혜택의 2배를 불렀어요. 지금이라도 삼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전력 공급 확약서를 써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로 떠납니다. 하지만 팜 국장의 반응은 저를 허탈하게 만듭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손사래를 칩니다. 제프리 씨, 당신은 한국 사람들을 몰라요. 그거 다 협상용 쇼입니다. 베트남 정부 겁주려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박민성 공장에 깔린 설비가 얼만 줄 아십니까? 수십조 원입니다. 그걸 뜯어서 인도로 가져간다고요. 물류비만 수천억이 나옵니다. 불가능해요. 그들은 절대 못 떠납니다. 그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못 떠날 것이라는 착각. 하지만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은 매몰 비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회비용을 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부 밑에서 앞으로 10년
20년 겪어야 할 불확실성이라는 비용이 지금 공장을 옮기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짐을 쌉니다. 한국 기업 특유의 결단력을 그는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박민성 현장에서는 미묘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겉으로는 공장이 평소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부 사정은 다릅니다. 삼성 주재원들의 가족들이 하나둘씩 귀국하거나 거처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협력업체 사장들 사이에서는 인도 시장 조사 보고서가 암암리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은 전면 보류되었고 신규 채용 공고도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서히 아주 은밀하게 옆방향으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태평성대입니다. 오히려 내년도 세수 확보 계획에 삼성에게 거둘 4,300억 원을 이미 반영해 놓았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하노이의 야경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삼킵니다. 저 화려한 불빛의 절반은 삼성이 켜준 것입니다. 하지만 곧 저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5일 아침 제가 우려했던 아니 예견했던 폭탄이 마침내 터집니다. 로이터 통신의 속보 한 줄이 전 세계 금융망을 강타합니다. 속보 삼성전자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 물량 대폭 축소 인도 노이다. 공장으로 1억대 생산 거점. 이전 확정. 단순한 이전이 아닙니다. 대폭 축소와 확정 이것은 사실상의 이별 통보입니다. 연간 1억대.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물량의 절반이 한순간에 인도로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조 원의 수출 실적이 증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팜 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습니다. 아니 못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쯤 그의 집무실은 빗발치는 전화와 보고서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테니까요. 자신만만하던 그의 얼굴이 얼마나 하얗게 질려 있을지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버스는 떠났고 거위는 날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둥지와 깨진 알껍데기뿐입니다. 이제 베트남은 자신들이 저지른 오만의 청구서를 받아들 차례입니다. 삼성의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박민성으로 가는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 고속도로는 물류 트럭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삼성 공장으로 들어가는 부품, 트럭과 공장에서 나오는 완제품 트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렸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승용차 몇 대가 전부입니다. 마치 혈관이 막혀 피가 돌지 않는 사람의 팔처럼 도로는 창백하고 고요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도미노 현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거인이 발을 빼자 그 발치에 모여 살던 12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일제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 포장 박스를 인쇄하는 회사들까지 그들에게 베트남에 남아있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고객이 떠났는데 가게를 지킬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민성 공단 입구에 들어서자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공장마다 이삿짐 트럭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계 설비를 뜯어내는 소음이 요란합니다. 한 협력업체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텅 빈 공장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디로 가시니까? 제가 묻자 그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디긴요 따라가야죠. 삼성이 인도로 가면 우리도 인도로 가고 삼성이 지옥으로 가면 우리도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하청업체 운명 아닙니까?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무서운 응집력을 봅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단처럼 무리를 지어 함께 이동합니다. 삼성이 깃발을 들면 수천 개의 기업이 군대처럼 대열을 맞춰 따라갑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 하나만 나가는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 전체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발한 일자리가 무려 30만 개입니다. 시내 풍경은 더 처참합니다. 박민성 시내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불야성이었습니다. 퇴근한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와 식당과 노래방 마사지숍을 가득 채웠죠. 한국어 간판이 네온 사인을 밝히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 같습니다. 가게마다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식당 앞에는 먼지만 굴러다닙니다. 단골 쌀국수 집에 들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야 했던 곳인데 손님은 저 혼자입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반가워하다가 이내 한숨을 내쉽니다. 손님이 없어요. 다 떠났어요. 지난달 매출이 90%가 줄었어요. 남편 약값도 못 벌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먹입니다. 삼성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되나요?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면 돌아올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옥입니다. 삼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 단지들은 완공되기도 전에 흉물이 되었습니다. 1억 원 하던 아파트 값이 4천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임대업을 시작했던 현지인들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박린성 전체가 거대한 악성 부채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물 경제의 붕괴입니다. 숫자로 된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도시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하노이의 관료들은 당황해서 허둥지둥 대책을 내놓습니다. 떠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 토지 임대료를 면제해주겠다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신뢰는 유리잔과 같아서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깎아준다고 했다가 내일은 또 무슨 핑계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요.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은 냉혹합니다. 무디스가 베트남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보고서의 한 줄이 뼈를 때립니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외국인 투자자, 보호 실패 주요, 기업의 이탈로 인한 장기 성장 동력 상실.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베트남 증시는 폭락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베트남 동화 가치가 급락합니다. 경제 위기의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팜 국장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그가 전화를 받습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제프리 씨,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삼성이 나간다고 해서 다른 기업들까지 다 나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가 뒤늦게 후회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팜 국장,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오만입니다. 당신들은 삼성이 베트남을 필요로 한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베트남이 삼성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갑과 을을 착각한 대가치고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날 밤 저는 하노이 호텔방에서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제목은 신뢰를 잃은 국가의 몰락.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예전보다 훨씬 어두워 보입니다. 저 어둠 속에서 수많은 실직자들이 정부를 원망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겁니다. 베트남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수출 실적 20%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포스트 차이나라는 별명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인도에서는 축포가 터지고 있습니다. 노이다. 공장 주변은 땅값이 폭등하고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젊은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모디 총리는 삼성의 이전을 제2의 건국이라고 치켜세웁니다. 베트남이 걷어찬 복덩어리를 인도가 넙죽 받아 안고 춤을 추고 있는 꼴입니다. 저는 짐을 쌉니다. 이제 더 이상 베트남에서 볼 것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처절한 후회와 텅 빈 공장들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 비극적인 현장은 전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황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일 저는 인도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생각입니다. 베트남의 유령 도시와 인도에 붐비는 공장,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대한민국 기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하노이의 우울한 공기를 뒤로하고 뉴델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베트남 땅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곳은 기회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약속을 어긴 자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도 영공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활기는 베트남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입국장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거대한 전광판이었습니다. 웰컴 투 인디아, 웰컴. 삼성공항 곳곳에 삼성의 로고와 함께 환영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국빈이 방문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이다로 향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철수한 삼성의 스마트폰 물량 1억 대가 둥지를 튼 곳 바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노이다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공사판이었습니다. 도로는 확장되고 있었고 곳곳에서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는 백미러로 저를 보며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선생님, 삼성이 오고 나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일자리도 넘쳐납니다. 우리 아들도 이번에 삼성협력업체에 취직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삼성에게 절이라도 해야 합니다. 노이다 삼성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베트남 박민성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장 주변의 인프라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전기가 끊길까봐 전전긍긍해야 했지만 이곳에는 공장 전용 변전소가 거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약속했던 24시간 무중단 전력 공급 시스템이었습니다. 도로 역시 공장 정문까지 8차선으로 시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 입구에서 인도 산업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삼성의 투자를 유치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실수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내한 곳은 공장 내부의 상황실이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실시간 생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프리 씨,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땅을 공짜로 줬고 세금을 면제했고 전기를 끌어왔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삼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공장만 옮겨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철수한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노이다 주변에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걷어찬 공급망 생태계가 고스란히 인도로 옮겨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현지 채용 인원만 벌써 5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10만 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현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대 초반의 인도 청년 라울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델리 시내에서 인력거를 끌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삼성에서 기술을 배웁니다.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가족들에게 송금도 합니다. 한국 엔지니어 분들은 엄격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에게 삼성은 그냥 회사가 아니라 인생을 바꿔준 은인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베트남에서 만났던 쌀국수집 주인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녀 역시 삼성 덕분에 꿈을 꾸었지만 정부의 오판으로 하루아침에 절망에 빠졌죠. 반면 이 인도 청년은 이제 막 꿈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업의 결정이 국가의 운명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떠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모디 총리가 주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베트남의 그 차가웠던 회의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모디 총리는 단상에 올라 직접 삼성 임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삼성은 우리 인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믿고 와주었습니다. 인도는 이 신뢰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14억 인도 국민이 삼성의 뒤를 지킬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베트남 경제수석이 아쉬운 건 그들이라며 비아냥거렸던 것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인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본은 국경이 없지만 신뢰에는 국경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삼성이라는 거인을 춤추게 만들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택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노이다의 밤하늘이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박민성의 공장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을 이 시간에 인도의 노이다는 불야성을 이루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이 만들어낸 문명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보낼 두 번째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기회의 이동. 베트남에서 인도로 부제는 신뢰를 지킨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첫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베트남은 과거에 갇혀 자존심을 세우다 미래를 잃었고, 인도는 미래를 위해 자존심을 굽혀 기회를 얻었다. 삼성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킹메이커가 되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협력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베트남에서 철수해 인도로 넘어온 김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업복에 기름때를 묻힌 채 저를 반겼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나올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평생 일군 공장을 두고 빈손으로 나오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인도로 오니까 삼성에서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정착금도 지원해주고 인도 공무원들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인허가를 해결해줬습니다. 그는 공장 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베트남 때보다 생산량이 1.5배 늘었습니다. 인도 친구들이 손재주가 좋고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해요. 베트남 정부가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렸을 때 정말 배신감이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입니다. 더 큰 시장, 더 확실한 파트너를 만났으니까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김 사장님의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베트남의 몰락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대가는 10년, 2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반면 인도는 삼성이라는 날개를 달고 중국을 위협하는 제조업 강국으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땀과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신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여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뢰를 잃은 국가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한국 기업을 적으로 돌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경고해야 합니다. 삼성의 인도 이전이 완료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세계 경제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월가 사무실에 앉아 두 개의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뚫을 듯이 치솟고 있고 다른 하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와 베트남의 스마트폰 수출 실적 그래프입니다. 인도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삼성전자가 노이다 공장을 풀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의 전자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과거 인도는 스마트폰을 수입해서 쓰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이드 인 인디아 삼성 갤럭시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로 팔려나갑니다. 삼성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 인도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낙수 효과입니다. 삼성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자 관망하던 글로벌 기업들이 본물 터지듯 인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생산 라인을 인도로 옮겼고 구글도 픽셀폰 생산을 인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도는 이제 명실상부한 포스트 차이나가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에 물꼬를 튼 것이 바로 대한민국 기업 삼성이었습니다. 반면 베트남의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수출액은 20% 곤두박질 쳤고 경제 성장률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베트남의 경제 전망을 투기 등급 직전까지 강등시켰습니다. 하노이 증시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노이에서는 연일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지만 뾰족한 수가 나올 리 만무합니다. 이미 핵심 플레이어인 삼성이 떠났는데 작전 타임을 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저를 비웃었던 그 경제수석의 후임자였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프리 씨,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삼성 사람들과 다리를 좀 놓아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협상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제가 경고했을 때 그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쉬운 건 삼성인이 절대로 못 떠난다고 큰 소리쳤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니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왜 항상 잃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는 것일까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들의 간절함이 너무도 절박해 보여서
만남을 주선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삼성이 과연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었는지 말입니다.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동이 잡혔습니다. 베트남 측에서는 부총리급 인사가 특사로 파견되었고 삼성 측에서는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 나왔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1년 전과 정반대였습니다. 베트남 부총리는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삼성 임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나라의 부총리가 일개 기업 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총리는 준비해온 문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파격적인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번 올렸던 세금을 전액 환급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2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겠습니다. 강민성 공단 전체의 토지 임대료를 영구 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명의로 전력 공급 보증서를 써왔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베트남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애원이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삼성 부사장은 그 제안서를 조용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참 뒤 삼성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총리님 제안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베트남 부총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부사장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도에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설비를 깔았고 직원을 뽑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인도 정부와의 약속을 깰 수 없습니다. 부총리가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위약금은 우리가 다 물어주겠습니다. 손해배상도 다 해드릴 테니 제발 물량의 절반이라도 다시 가져와 주십시오. 삼성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베트남을 떠난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물이 셉니다. 우리는 또다시 전기가 끊길까 봐 불안에 떨며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베트남 측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신뢰,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돈으로 신뢰를 살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삼성은 돈보다 신뢰를 택한 것입니다. 삼성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베트남이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부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른 기업들에게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삼성 임원들이 나간 뒤 베트남 부총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총리님, 이것이 비즈니스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만의 대가는 이렇게 비쌉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싱가포르의 밤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나라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눈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단순히 삼성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의 품격을 잃었고 미래의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베트남 현지 언론에는 삼성과의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정부의 통제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베트남 환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폭등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지막 남은 자금마저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베트남 러시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저는 박민성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공장들은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고 사람들은 훔칠 게 없나 빈 공장을 기웃거립니다. 밤이 되면 유령 도시처럼 무섭습니다. 제발 한국 기업들이 다시 온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주세요. 그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오판으로 고통받는 건 언제나 힘없는 국민들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자존심을 세우며 큰 소리칠 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던 노동자들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 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약속을 어긴 국가가 어떤 말로를 겪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한국 기업과는 절대 척지지 마라. 그들은 신의를 지키면 최고의 파트너지만 신의를 깨면 가장 무서운 심판자가 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이 저에게 연락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조언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한국 기업은 당신 나라를 기적의 땅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발표를 위해 컨퍼런스 홀로 향합니다. 전 세계 경제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이 잔혹한 교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뢰라는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베트남의 눈물과 인도의 환호, 그 극명한 대비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그 결론을 맺을 차례입니다. 베트남의 몰락은 단순히 한 나라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신흥국들에게 보내는 섬뜩한 경고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 포럼에 참석했을 때 그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까 고민하던 각국 정부 대표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의 마음을 얻을까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의 메인 세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전략이었는데 갑자기 외국인 투자 신뢰 회복과 한국 기업 유치 전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단의 선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과 다릅니다. 우리는 약속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한국 기업 여러분, 제발 인도네시아로 와주십시오. 우리가 베트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는 발표 내내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치카랑 지역을 예로 들며 한국 기업이 오면 인프라가 바뀌고 교육 수준이 올라간다고 침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대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한국 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당근책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콧대가 높았습니다. 싼 인건비와 토지를 미끼로 외국 기업들을 줄 세우고 갑질을 하곤 했죠.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베트남 철수 사태를 목격한 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호구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며 화가 나면 언제든 나라가 버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월가의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같은 유력 경제지들은 한국 기업을 분석할 때 주로 재무제표나 기술력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리아 스탠더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그 나라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제 사무실로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문의가 빗발칩니다. 제프리, 베트남에서 뺀 자금을 어디로 돌려야 해? 한국 기업들이 다음으로 찍은 나라가 어디야? 그들은 이제 한국 기업의 움직임을 나침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성이 가면 돈이 모이고 삼성이 떠나면 돈도 떠난다는 것이 월가의 새로운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저는 포럼장에서 멕시코 경제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프리 씨, 우리 멕시코에도 기아차와 삼성 공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정부가 실수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게 있으면 미리 알려주십시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중남미 국가까지 베트남 사태의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기업의 진짜 위상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중시하며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려는 한국 특유의 기업 문화가 전 세계에 강력한 신뢰, 자본을 쌓은 것입니다. 반대로 그 신뢰를 배신하면 얼마나 무서운 응징이 따르는지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각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베트남의 텅 빈 공장 사진과 인도에 붐비는 공장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왼쪽은 신뢰를 깬 자의 말로이고 오른쪽은 신뢰를 지킨 자의 보상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한국 기업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객석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익만 좇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파트너로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베트남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한국을 그저 돈주머니로만 생각했죠. 그 오만이 오늘날의 재앙을 불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내려오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프리 씨, 우리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신뢰라는 걸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그들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당신들이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들은 100%, 아니 200%를 돌려줄 겁니다. 하지만 뒤통수를 치려고 하면 그 누구보다 냉정해질 겁니다. 사우디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새겨듣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돈 보따리가 아니라 진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선택을 받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티켓을 거머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한국 기업들은 어디를 가든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조건을 제시하면 상대국은 받아 적기 바쁩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자만하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늘 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베트남의 비극은 베트남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에게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기록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세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코리아 엑소더스 신뢰의 이동. 이 보고서는 단순히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신의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오래된 진리를 21세기 비즈니스 현장에서 증명한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의 눈물, 인도의 환호, 그리고 전 세계의 각성, 이 거대한 드라마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제 그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제 마지막 보고서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월가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지난 2년간 베트남과 인도, 그리고 한국을 오가며 목격한 이 거대한 드라마는 저에게 단순한 경제적 사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10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목격한 대로 참혹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자존심을 굽히고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기업 삼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 기업은 왜 그렇게 강합니까? 기술력이 좋아서입니까? 자본이 많아서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한국 기업의 진짜 힘은 꺾이지 않는 정신에 있습니다. 그들은 무시당하면 실력으로 증명하고 배신당하면 더 큰 성공으로 복수합니다. 70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했고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약속을 생명처럼 지켰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았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DNA에 고스란히 흐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전기를 끊고 세금을 올리며 압박했을 때 삼성은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면서까지 돈을 벌 생각이 없다는 무언의 호통이었습니다. 이 결단력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도 한국 기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한국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면 대통령이 나와서 영접을 하고 한국 기업이 철수를 고민하면 장관들이 달려와서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격입니다. 저는 월가에서 25년을 일하며 수많은 기업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영토, 적은 인구, 부족한 자원.
이 모든 악조건을 뚫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나라, 그리고 이제는 세계의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는 사령탑이 된 나라.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자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스마트폰이 인도의 운명을 바꿨고, 여러분이 만든 반도체가 세계의 산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오만을 침묵으로 심판하고 인도의 미래를 기술로 열어준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베트남 삼성철수 이야기는 단순한 비즈니스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를 잃은 자의 비극과 신의를 지킨 자의 승리에 관한 서사시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보고서를 덮으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집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한국이 주도하는 신뢰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패권의 시대가 가고,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존경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줄에 대한민국이 서 있을 것입니다. 저 제프리 윈터스는 앞으로도 한국의 행보를 주목할 것입니다. 한국이 가는 길이 곧 세계 경제가 가는 길이 될 테니까요. 부디 지금처럼 멈추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세계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텅 빈 공장과 인도의 붐비는 생산 라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극명한 대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끝까지 지켜낸 자에게는 반드시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저도 멀리서나마 힘껏 박수를 보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